때는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새벽이었죠. 서울 금천구의 거리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새 켜져 있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해지고 어둠과 새벽의 푸른 빛이 뒤섞인 채 도시의 윤곽을 드러내던 시간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거나 마지막 단잠을 청하고 있던 그 평범한 시간에 한 상가 건물의 차가운 지하주차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한 여성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의 손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1년 남짓 이어진 만남의 끝은 참혹한 죽음뿐이었죠.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었던 사회의 안전망,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한 통의 전화가 오히려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것은 지금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담긴 112 신고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살려달라는 마지막 외침이자 비극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됐죠. 이 비극의 시작은 불과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22년 5월 피고인 김 씨는 경기도 이천의 한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손님으로 온 47세의 여성 피해자 A씨를 처음 만났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고 그해 9월 A씨가 서울 금천구의 한 집으로 이사하면서 김 씨는 그녀의 삶에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A씨의 집을 자주 왕래하며 치매를 앓고 있는 A씨의 노모까지 함께 돌봤고 사실상의 동거 생활을 시작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기반은 처음부터 위태로웠어요.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 씨는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듬해 3월에는 안마시술소에 다녀온 사실까지 발각되면서 두 사람의 신뢰에는 이미 굵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문제는 신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7월 잦은 결근을 이유로 근무하던 호텔을 그만뒀어요. 이후 운전 아르바이트로 일당을 버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직업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빚까지 지고 있었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김 씨는 구직 노력 대신 A씨에게 기대는 쪽을 택했습니다. 무직 상태가 길어지면서 A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정도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어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A씨는 결국 2023년 5월 11일 김씨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관계의 끝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김씨의 행동은 이때부터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죠. 그는 A씨가 친구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어딘가에 숨겨버리고는 5월 15일까지 돌려주지 않으며 A씨를 압박했습니다. 사랑은 어느새 증오와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고 두 사람의 갈등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었죠. 렌터카를 둘러싼 실랑이로 위태로워진 관계는 이제 파국을 향해 본격적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살인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있기까지 운명은 여러 번의 명백한 경고 신호를 보냈어요. 만약 이 신호들을 제때 알아채고 멈출 수 있었다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경고는 이미 1년 전에 조용히 숨겨져 있었죠. 2022년 5월 김 씨는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상의를 벗고 잠든 그녀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가장 사적인 순간을 그는 훗날 사용할 무기로 저장해둔 것이었죠. 이것은 성적 수치심을 이용해 상대를 통제하려는 위험한 첫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22일 새벽 1시경 두 번째 경고가 울렸습니다.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A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명목으로 김씨는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는 손으로 A씨의 왼쪽 뺨을 2번, 오른쪽 뺨을 1번 내리쳐 얼굴을 멍들게 했습니다. 언어적인 다툼이 신체적인 폭력으로 넘어가는 순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죠. 이 폭행 이후 A씨의 요구로 집을 나온 김씨는 성인 게임장과 모텔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23일 새벽 2시 41분. 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살인, 그리고 살인 계획이라는 단어를 검색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싹트고 있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기록이었어요. 마지막 경고는 이틀 뒤인 5월 20일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PC방에 머물던 김씨는 A씨와 카카오톡으로 격렬한 언쟁을 벌였죠. 땡땡년, 니 떼봐라 와 같은 욕설을 퍼붓던 그는 새벽 5시 18분경 끝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네가 걸레라는 거는 유포해야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직후 그는 1년 전 몰래 찍어두었던 A씨의 나체 사진을 전송했어요. A씨의 인스타 친구 목록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죠. 그녀의 인간관계와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모든 경고들이 무시된 채 시간은 운명의 그날을 향해 속절없이 흐르고 있었죠. A씨를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 김씨는 이제 그녀를 직접 만나려 시도합니다. 그는 먼저 A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는 집안에 있는 TV 액정을 망치로 깼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A씨를 집으로 오도록 종용했어요. 하지만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A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김씨는 결국 5월 26일 새벽 4시 50분경 A씨가 있던 PC방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같이 밥이나 먹자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승낙했죠. 하지만 PC방을 나온 새벽 5시 33분경 인근 노상에서 식당이 없다는 이유로 김씨는 다시 집으로 같이 갈 것을 요구하며 A씨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A씨가 이걸 부리치고 도망치자 김씨는 그녀를 뒤쫓아가 다시 팔을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A씨는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이 순간 A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지금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맞았어요. 이것은 시스템에 기댄 마지막 보호 요청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김씨는 인근 골목으로 숨었지만 곧 발각됐어요. 그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지구대로 향했고 새벽 6시 18분경까지 폭행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 뒤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바로 이 지점을 김씨의 심리가 완전히 돌아선 결정적인 순간으로 판단했어요. 그에게 A씨의 112 신고는 모든 것을 끝내는 방아쇠였던 거죠. A씨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지난 1년간의 관계, 그녀의 노무를 함께 돌봤던 노력 등 모든 것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완벽한 파탄에 이르렀다는 생각은 이내 극도의 적개심과 증오심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A씨를 살해하기로요. 지구대를 나온 지 불과 8분 뒤인 새벽 6시 26분. 그는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집에 있는 당신 짐을 챙겨가라고 요청했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시 50분경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자까지 수신했죠. 사회 시스템이 보낸 마지막 경고였지만 그의 마음속 살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살해를 결심한 김씨의 행동은 이제부터 망설임이 없었죠. 그는 지구대에서 나온 직후 곧장 A씨의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A씨가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그는 A씨와 함께 살던 집의 문을 열어달라고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녀의 치매 노모에게 요청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집으로 들어간 그는 곧장 부엌 싱크대 서랍으로 가 과도 한 자루를 꺼내 자신이 들고 있던 클러치백 안에 넣었습니다. 범행 도구를 챙긴 그는 A씨의 동선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오전 7시 11분경 그는 A씨가 자주 이용하던 PC방 상가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A씨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그는 바로 옆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와 벽면 사이에
좁은 공간에 몸을 숨겼어요. 완벽한 매복이었습니다. 약 6분의 시간이 흐른 오전 7시 17분경 A씨가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김씨는 숨어있던 공간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죠. 김씨를 보고 놀란 A씨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자 그는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준 채 곧바로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A씨의 등 부위를 한 차례 깊숙이 찔렀어요. 바닥에 쓰러진 A씨를 향해 그는 칼을 든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부를 2차례, 오른쪽 옆구리와 오른팔, 그리고 저항하는 왼손바닥까지 연이어 찔렀죠.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어요. 피를 흘리며 쓰러져 한거불능 상태가 된 A씨의 팔을 잡아 끌면서 그녀의 차량 뒷좌석까지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주차장 바닥에 혈흔을 보고 다가온 여성 2명이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김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하게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 임신했다 라고 말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했고 119에 신고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내 차로 가면 119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라면서 구급차를 부르려는 시도를 막았어요. 그는 목격자였던 그랜저 차주에게 차를 이동시켜달라고까지 요청해 공간을 확보한 뒤 A씨를 머리부터 뒷좌석에 쑤셔 넣었습니다. 오전 7시 27분경 김씨는 A씨를 태운 차에 시동을 걸고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그가 주차장에 나타나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떠나기까지 모든 것은 불과 12분 남짓한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온 김씨는 병원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차의 뒷좌석 바닥에 구겨 넣어진 A씨는 그 순간에도 살아있었어요. 치명상을 입은 채 그녀는 상당한 시간 동안 의식이 있었고 자신을 찌른 남자를 향해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씨는 그 마지막 부탁을 철저히 외면했죠. 차량의 이동 경로는 그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전 7시 23분부터 29분까지 그는 병원 방향이 아닌 서울 서부간선도로의 반대편 금천구 H아파트 인근 도로를 의미 없이 배회했어요.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 그의 차 안에서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로 진입해 고양시 일산 방향으로 차를 몰았죠. 그리고 오전 7시 37분에서 8시 9분 사이 달리는 차 안에서 A씨는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극심한 고통 속에 숨을 거뒀습니다. A씨가 사망에 이르자 김씨의 행동은 더욱 냉정하고 계획적으로 변했어요. 오전 8시 9분 그는 휴대폰에 네이버 지도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적지를 입력했죠. 파주시. 그의 목적은 이제 피해자의 구호가 아닌 사체의 유기였습니다. 그는 A씨의 사체를 뒷좌석 바닥에 둔 채 파주를 향해 달렸어요. 오전 8시 39분 파주의 한 병원 앞 노상에서 A씨의 휴대폰을 길가에 버렸고 9시 9분에는 원룸촌 배수펌프장 앞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지 못했는지 그는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계속 차를 몰았죠. 펜션 일대를 경유하고 야외 주차장에서 1시간가량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오전 11시 49분 마침내 그는 파주시의 한 폐가 공터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약 3시간 반 동안 숨진 A씨와 함께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3시 28분 그의 위치를 추적해 현장까지 찾아온 경찰관들이 차를 덮쳤고 길고도 끔찍했던 그의 마지막 여정은 그곳에서 막을 내렸죠. 그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김씨의 범죄는 법의 심판대에 올랐어요. 1심 재판부는 그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했죠. 범행 전 살인 계획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들어 명백한 계획 범죄로 규정했고 저항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행 수법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폭력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보복 목적을 가장 무겁게 봤어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기이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1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재판부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돌연 태도를 바꿔서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청했던 남자가 이제는 영원한 격리가 과하다고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항소심 법정 선고 직전 재판부가 그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김 씨는 울먹이며 입을 열었죠. 저에게는 농아인 부모님이 있고 형이 있었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잘못 태어나 가족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우한 가족사를 꺼내들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이어서 숨진 A씨를 향해서는 행복한 여자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켜서 미안하다. 하늘에서는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제가 죽는 날이 온다면 생명이 필요한 분들께 장기를 기증하겠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그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죠. 재판부는 그의 어려운 가정 환경을 인정하면서도 서늘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항소심에 와서도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부모가 모두 농아이고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인정되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추어 그런 사정만으로 책임을 가볍게 할 순 없다. 법정의 눈물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법은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으로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물었죠. 한 남자의 뒤틀린 집착과 잔혹한 보복심이 한 사람의 생명과 또 다른 가족의 일상을 어떻게 송두리째 파괴했는지 그 전말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판결이 끝난 자리에 우리에게는 무거운 질문들이 남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상대를 통제하고 파괴하는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피해자의 마지막 보호 요청이었던 112 신고는 그녀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가해자의 사리를 당기는 방아쇠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이 사건은 한 개인의 극단적인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과 보복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아프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유일한 보호자였던 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치매 노모가 있어요. 아마도 어머니는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딸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지 영영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비극의 가장 깊은 상처는 바로 그곳에 남아있을 겁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밤, 강원도 춘천시 우평동의 조용한 주택가 골목은 빠르게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23살의 여성 이 씨는 남자친구 심 씨를 만나기 위해 춘천으로 향했어요. 춘천역에 도착한 건 저녁 7시 55분경. 도착하고 그녀는 가족에게 잘 도착했어요 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이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이 씨에게선 어떤 답변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끝낸 그녀라면 적어도 잘 자요 정도는 했을 문자, 그 흔한 카톡 이모티콘 하나 오지 않았죠. 이 씨의 가족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심 씨 측에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심 씨의 어머니가 직접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 씨가 도착했을 당시 머물렀던 곳, 심 씨가 혼자 살던 2층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그녀는 곧장 거실에서 참담한 장면과 마주하게 되죠. 이 씨는 침대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전혀 없었고 방 안은 정적과 함께 끔찍한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놀란 심씨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자택 인근을 수색한 끝에 그날 밤 11시 50분경 근처 교회에서 심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범행이 벌어진 날 범인은 바로 잡혔죠. 이 씨는 왜 그 밤에 춘천으로 향해야만 했을까요? 이제부터 그날 이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해자 이 씨는 23살이었습니다.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서울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그녀는 매일같이 회사를 다니며 일과 공부를 병행했어요. 학창시절부터 늘 성실했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탓에 동생의 학비까지 도맡았다고 합니다. 주말마다 모은 돈으로 가족 생계를 도왔고 가끔은 스스로를 위한 작은 사치를 누릴 시간조차 아까워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2018년 여름 한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심씨, 그는 이 씨보다 4살이 많았고 2014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스피치 학원에서 처음 만났던 인물이죠. 당시에는 큰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몇 년이 흐른 뒤 그가 먼저 연락을 취했고 두 사람은 2018년 7월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건 7월 27일, 직접 만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인 7월 29일 무렵.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이들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심씨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널 좋아하고 있었지만 준비가 안 돼서 연락을 못했어. 이제야 결혼할 준비가 돼서 다시 연락한 거야. 이 씨는 고민 끝에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침 취업에도 성공했고 지나간 인연이 다시 닿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여겼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만난 지 불과 몇 주도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심 씨는 계속해서 빨리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결혼식은 물론이고 상견례 날짜까지 먼저 잡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두 사람은 2019년 4월 결혼, 2018년 10월 27일 상견례 일정을 구체화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 씨도 이를 수락하기는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다소 빠르다는 불안감이 있었겠죠. 사귄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과정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 씨는 그 속도를 조율하지 않았어요. 상견례를 앞둔 10월, 두 사람 사이엔 현실적인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혼집 위치의 문제였는데요. 이 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외곽이나 서울 인근을 신혼집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심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춘천에서 거주 중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도 춘천에 있었어요. 이 씨에게 퇴직을 요구하면서 춘천으로 내려와 함께 살자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난처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거절했지만 반복되는 주장에 결국 타협안을 내놨죠. 바로 태계원 부근, 서울과 춘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태계원은 이 씨의 직장도 심 씨의 생활권도 그나마 절충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출을 포함해서 자신의 부모님이 일부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신혼집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러나 심 씨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은 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식의 말로 이 씨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묵살했다고 해요. 결혼을 앞둔 두 사람, 서로를 사랑했지만 삶의 방향은 처음부터 어긋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점점 심 씨의 마음속에서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닌 지배와 통제의 욕구로 향하고 있었죠. 이 씨는 몰랐습니다. 조용히 타오르던 불꽃이 곧 그녀의 삶 전체를 삼켜버릴 것이라는 것을.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그들의 관계엔 작은 불협화음이 점점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건 2018년 10월 22일 상견례를 앞둔 그 주의 초반이었죠. 심 씨는 이 씨의 제안을 무시한 채 기존 일정대로 상견례를 강행하려고 했어요. 이때 이 씨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갈등이 정리된 뒤에 상견례를 하자고 설득했죠. 성급하게 진행할수록 오히려 가족 간의 불편함이 커질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심 씨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점점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넘은 적개심을 느끼기 시작했죠. 특히 그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조율이 불가능한 갈등의 원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조종하는 것 같아. 결정권은 네가 아니라 엄마한테 있는 거 아니야? 이 씨의 입장에서는 단지 가족과 상의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태도였지만 심 씨는 그마저도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결혼 시나리오를 방해하는 존재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아닌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씨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심 씨가 자신의 생각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과 가족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이 씨는 단지 상식적인 조율을 시도했을 뿐이고 여전히 설득과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설득은 이미 수능을 요구하는 명령에 가까웠고 그의 감정은 이미 현실이 아닌 일방적인 확신 속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설득은 그가 말한 것처럼 서로의 생각을 좁히기 위한 게 아니었죠. 그는 자신의 뜻을 따라주기를 요구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든 상황을 바꾸겠다는 일방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의 불안과 고민이 아닌 지배와 통제의 충동. 그것이 심 씨의 감정에 더 가까웠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아침, 상견례를 사흘 앞둔 수요일. 그날 아침 심 씨는 피해자의 연락처 명칭을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내 전부라고 저장해뒀던 이름을 쓰레기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는 이 씨에게 연락을 했죠. 그의 말은 간결했습니다. 오늘 집으로 와줄래? 아버지 어머니 안 계셔. 다 들어줄게. 말한 거 다 해줄게. 이에 이 씨는 난처한 듯 말합니다. 오늘은 옷이 좀 그런데. 하지만 심 씨는 집요하게 밀어붙였어요. 보고 싶어. 땡땡이가 내 1순위야. 그 다음이 가게야. 그는 이 씨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가 원했던 건 대화가 아니었어요. 결론이 정해진 회유, 아니 설득을 가장한 지시였죠. 그리고 그날 오전 10시 38분, 심 씨는 지인과 통화를 합니다. 주변 지인에게도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이 씨의 엄마는 없어지면 좋겠고 없어지더라도 사실은 그게 세상을 위해서는 이롭다고 봐요. 사람 인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저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 엄마가 계속 그러면 저는 그 엄마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저도 지옥에 가더라도 저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요. 그 엄마는 변화가 안 되고 계속 원격 조종하려고 하니까. 이 발언들은 모두 심 씨가 지인과의 대화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결혼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조율은 없었죠. 그에게 필요한 건 자신에게 순응하는 상대였을 뿐. 시간이 흘러 퇴근 무렵, 이 씨는 여전히 회사에 있었고 마음속 갈등은 컸습니다.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 그의 집요한 설득은 무례했지만 자신의 거절이 너무 강했는지가 또 걱정이 됐어요. 결국 그녀는 기차를 탑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2시간 남짓 되는 거리. 그 사이 그는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보고 싶어. 이 씨는 7시 55분경 춘천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죠. 잘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그때까지도 이 씨는 그의 말이 진심일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갈등도 잠깐일 뿐이라고.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침대 옆 거실에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 시각은 밤 9시 30분 무렵. 이 씨는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죠. 결혼, 상견례, 신혼집 문제, 그 모든 갈등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조율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판결문에 따르면 심 씨는 그 순간에도 피해자의 요구와 태도에서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감정은 점차 폭발하기 직전이었고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밀쳤어요.
이 씨는 그에게 너무 지나치다면서 가슴을 한 차례 밀치듯 때렸고 심 씨는 그 짧은 접촉을 도발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해를 결심합니다. 심 씨는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강하게 잡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졸랐죠. 시간은 약 15분. 그는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 아래로 끌어내렸고 그 상태에서 주방 서랍에 있던 식칼을 꺼내듭니다. 흉기를 든 그는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찔렀어요. 그리고 복부를 찌른 뒤 칼을 비틀어서 내장기관까지 손상시켰죠. 심 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는 상황이 더 무섭게 느껴져서 칼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재판부는 그 진술은 살인 의도를 숨기려는 변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었어요. 대화 중 분노에 의해 목을 조른 뒤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가져와서 수차례 찌른 연속적 행위. 이는 감정 폭발이 아닌 의도적인 살인의 흐름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법의학자는 이 씨의 사망 원인을 경부 압박 질식과 다발성 자창의 복합작용이라고 진단했죠. 피해자는 즉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고통과 공포 속에 삶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그날 밤 이 씨는 저항도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눌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심 씨는 범행 후 방 안의 피를 닦아내고 침구를 정리한 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에 앉아 성경책을 펼쳤어요.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옆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을 이 씨가 누워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다시 시간을 돌려서 2018년 10월 24일 밤 피해자 이 씨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작은 이상 신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졌죠. 그날 밤 이 씨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심 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심 씨 어머니는 바로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되죠. 수사팀은 곧 현장에 도착해 사건 장소를 보존하고 심 씨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같은 날 밤 11시 50분경 춘천 시내의 한 교회. 심 씨는 그곳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구석 의자에 말없이 앉아 책상 위에 성경을 펼쳐둔 채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조용히 체포됐죠. 심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그는 범행의 이유를 이렇게 말했죠. 그 상황에서 식물인간이 되는 걸 보는 게 더 두려웠다. 너무 지쳐 있었다. 감정이 더는 조절되지 않았다. 그의 말에는 명확한 반성도 피해자를 향한 후회도 없었습니다. 춘천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사건은 곧바로 법정으로 이어졌어요. 검찰은 피고인 심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죠.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감정의 폭발이나 우발적인 충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요. 그보다는 자기중심적인 분노가 통제되지 않은 채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를 자신에게 복종해야 할 존재로 여기고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극단적인 방식으로 살해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재판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짚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향해 불만을 넘어선 공격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드러냈고 이러한 왜곡된 시선은 다시금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그는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을 확정받았고 현재는 수감 중입니다. 이 씨, 그녀는 겨우 23살이었어요. 대기업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자 가족의 생계를 함께 짊어지던 딸. 그런 그녀가 마침내 사랑을 다시 시작했고 결혼이라는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타협하려고 했어요. 감정을 쏟기보단 대화로, 억지를 부리기보다는 설득으로. 하지만 그 진심은 어느 날 밤 침묵으로 돌아왔죠. 심 씨는 이 씨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들에 대해서도 결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에는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그 여성 그리고 그 가족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폭력적인 반응을 보인 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상대를 감정적으로 사랑한다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대상, 즉 결혼할 사람으로서 도구적으로 여성을 대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만약 이 심 씨가 20년을 채우고 가석방이 된다면 그는 50대쯤 되는 나이가 되면 세상에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누군가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족은 심 씨의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했지만 심 씨의 신상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저 그가 사회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가 저지른 악행을 기억하고 언급하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피해당한 사람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아주 강하게 법이, 체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